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등에 대한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만날 이 사람 10만인 코너에서는 파워 시민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민병래의 사수만부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계시는 민병래 작가입니다. 이번에 그 관동 대학살에 대한 책을 한 권 펴내셨는데요. 책 이야기와 함께 최근 역사의 페이지에 친일 족적을 명확하게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이죠 지금? 네네. 여기 있군요. 네네. 1923 네. 간토 대학살 침묵을 깨라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이 책 제목만 봐도 질문 두 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토 대학살의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네네. 좀 여쭤볼 말씀이 이제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침묵을 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왜 그동안 이거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도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 실체를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도가 7.9, 예, 예. 7.9라고 하면은 뭐 정말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예, 뭐 어떤 경우들은 뭐 수소폭탄 몇 개가 터진 정도의 예, 예. 규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계량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사후에 그 피해 규모를 조사했던 바에 보면은 이재민이 340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때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그때가 이제 목조과학이고 주로 그 점심 시간이었대요. 11시 58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풍로에 막 불을 피고 그다음에 아궁이에 이제 불씨를 다시 키우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간 자체가 좀 절묘했던 거죠. 이제 그 관동 대지진의 네. 규모와 네. 피해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그 학살극이 이제 그 자행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얼핏 기억나기로는 뭐 조선인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이런 유언비어가 네. 퍼져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학살을 했다라는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 어땠습니까? 네. 그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집필하게 예, 예. 된 가장 결정적 이유도 이제 그 점에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관동 대학살에 예. 대해서 잘못된 서사를 알고 있는 거죠. 예.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고 예. 그것에 의해서 흥분한 자경단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 민간이 저지른 일. 예, 뭐 이런 이것을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예. 서사죠, 사실. 그렇죠. 예. 이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재난의 계기에 일어난 어떤 집단 학살, 예. 이른바 제노사이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려고 했고, 그것을 우리 역사에 알려야 되겠다. 특히 10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경단에 대해서 그렇죠. 잠깐 짚고 예.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보통 그 자경단에 의해서 비롯된 일도 잘못된 서사이지만 예.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이제 자경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 무슨 그 자경 자경. 이게 무슨 자치적으로 스스로 경계한다. 경계한다 이런 뜻이니까 예. 그 말 뜻으로 보면 방법이랄지 예. 화제랄지 예. 이런 것에 대처하는 예. 자율적인 민간 마을 조직 같은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예전부터 있어왔던 건가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예. 관동 대학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말 중에 하나가 예. 되는데, 자경단의 본질은 민간 경찰입니다. 민간 경찰이고 예. 준 군사 조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것이 자경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관동 대지진 당시에 학살에 참여했던 예. 자경단의 총수가 약 한 3,600개 정도, 관동 6개 현 정도에서 예.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근데 예. 경찰의 주변에서 경찰에 협력하는 관변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죠. 관변단체. 관변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관변단체인데 그것이 군사적 성격하고 경찰의 하부 조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경찰의 지시나 권유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예. 자경단이 만들어지고 이 자경단의 규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혹은 경찰과 협력하여 이것이 자경단의 규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경단의 구성 멤버들이 누구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예. 이 자경단 구성은 주로 청년단이랄지 예. 제한군인이랄지 예. 소방단이랄지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자경단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한군인이에요. 군 그렇죠. 그 제대하신 네네. 분들. 예. 근데 이 제한군인회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제한군인 당시 이제 1920년, 21년에 거쳐 갖고 제한군인회를 만들 때 예. 제한군인회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게 동학농민 토벌군이 1세대를 아. 네. 그러니까 1894년에 일본이 후비대 등 이제 파견해서 우리 남한 대토벌을 예. 하면서 동학농민들을 예. 잔하게 돌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진중일치 같은 거 보게 되면 농민군을 잡아서 예. 고문하고 불태워 주겠다라고 예. 하는 그 조선인은 죽여라라고 하는 이런 정형교육과 지식을 받아서 조선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그 다음에 조선군인과 야전에서 전투 경험을 가졌던 그 1세대들이 제한군인의 우두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 의병 전쟁하고 맞섰던 이런 사람들이 또 2세대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뭐 네. 이 한반도에서 그 우리 침 쳐들어와 가지고 학살을 자행했던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경단의 우두머리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도 치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였는데 그 구성하고 있던 주요 멤버들이 보면은 제한군인으로서 조선에서 전투 예.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다음에 이제 제 3세대 그러니까 자경단의 이제 현역 말고 이제 갓 졸업한 사람들, 갓 제대한 사람들이 주로 제 19사단, 제 20사단이었거든요. 19, 24단이요. 제 19사단, 20사단. 예. 근데 19사단이 주로 이제 주둔했던 데가 항정북도 청진. 네, 여기 한 1만 명 정도가 주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견연대가 주둔했던 데가 회령. 여기서 주로 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로 이렇게 출병을 쭉 나갔던 게 이제 19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19사단이 징병됐던 곳이 어디냐면 관동지방에서 징병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하면서 돌아간 곳이 또 돌아와서 또 관동 지역. 마침 관동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또 고향으로 간 거네. 그렇죠. 근데 자기 1세대들이 동학농민 전쟁에서 조선군을 토벌했던 2세대가 의병과 싸웠던 사람들이고 3세대인 조선 19사단이 주로 만주에서 우리 항일파치산들과 싸웠던 이런 사람들이니까 구성들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더욱 그 자경단의 폭력성을 드높였던 건 흑룡회 같은 이제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폭력성이랄지 잔인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경단은 이제 어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안의 공백을 메꿔주는 거이면서 민간 경찰 성격의 준 군사 조직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기본 정서는 조선인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정서가 깔려 있었던 거죠. 죽여왔고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경단이 중심이 된 그 학살의 주체 세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비껴가 있지만 본질에서는 그런데 자경단이 학살에 참여했던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엄 당국의 지시하에 이들이 학살을 즐겼으니까. 그러니까 살인 면허를 받고 움직였던 살인 면허를 받고 살인 면허를 받았죠. 자,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으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네. 9월 1일날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일본 계엄 당국 일본의 그 야마모토 내각이 9월 2일날 출범합니다. 9월 2일날. 9월 1일날은
조각이 안 됐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임 수상이 예. 칭병으로 인해서 이제 퇴임했던 상태였고 야마모토 곤베이가 예. 히로히토로부터 그 총리 대신 임명은 받았는데 아직 조각을 못했던 상태였죠. 그랬다가 9월 2일 날 조각이 완료되면서 출범을 해요. 예. 그래서 9월 2일 날 야마모토 곤베이 내각이 계엄령 선포. 곧바로 계엄령 선포했죠. 그 계엄령 당시에. 선포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예. 하나인데, 자, 지진이 일어난 건 뭐냐면 재해잖아요. 그렇죠.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대책이 필요하지. 재난 대책이 필요하죠. 재난 대책이 필요하지 치안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라고 예. 하는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진지하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일본의 헌법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적과 교전 중이거나 내전 상태이거나 예. 이것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의 요건이에요. 예. 근데 외적과 교전 중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내전이 일어났다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다만 재난이 심각했던 예. 거죠. 예. 뭐 일본 항공 앞에 이재민이 30만 명이나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사후에 확인된 거지만 어쨌든 340만이나 되는 이재민이 발생한 당선 속에서 일본의 야마모토 곤베이 내각은 어떤 체제의 위기감을 느꼈을까? 그건 바로 1918년 쌀폭동의 위기감. 이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민중의 저항이 일어날 때, 네. 혹 천황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것이 터져 나올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대안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럼 계엄령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헌법 요건을 무시하면서까지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계엄령을 내리는 데서 요건이 뭐냐면 천황의 칙령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보의 게재를 해야 돼요. 그럼 그다음에 추미론의 협의를 거쳐야 돼요. 예. 추미론 고문들의. 근데 당시 그 일본의 천황은 다이쇼였는데 예. 다이쇼가 이제 그러니까 와병 중이었어요. 그래서 히로히토가 섭정을 했죠. 예. 그래서 당시 이제 히로히토가 칙령을 내리죠. 예. 계엄령의 칙령을 내리는데 예. 문제는 이제 추미론 고문들의 협의를 거치고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예. 통신 수단마저 끊겨갖고 추미론 고문들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건도 절차도 과정도 다 무시하고 그냥 불법적이었던 거죠.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야마모토 곤베이 내각은 판단한 거죠. 자기 권력의 위기를 느끼고 그렇죠. 체제의 위기를 체제의 위기를 느끼고 그냥 계엄령 선포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누르고 찍고 뭐 이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헌법적 요건을 무시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명분이 뭐냐면 조선인 폭동설, 조선인 습격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럼 뭐 거의 뭐 유언비어를 그냥 유언비어를 지네들이 만들어 정부 가지고 차원에서 유언비어를 조작한 거죠. 만들어서 예.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렇죠. 법을 다 예.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물의 독을 찾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차원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흉흉하니까. 서울의 봄이랄지 뭐 이런 예.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물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소독제를 넣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게 독약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혼란 과정에서 충분히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 수는 있는 건데 그 유언비어만 가지고 학살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의 독을 탔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그 유언비어는 좀 결이 다르죠. 조선인 습격설이라고 하는 것, 조선인 폭동설이라고 하는 유언비어는 그렇죠. 좀 결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의 독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재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고도 우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조선인 습격설이나 조선인 폭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이랄지 조선인과 투쟁을 해봤던 치안당국이나 아니면 특고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그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조작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에 가장 으뜸가는 어떤 이 학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우물의 독을 타는 곳에 흥분한 자경단이 일부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서사를 알고 있다는 아. 거죠. 서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일본 극우가 원하는 서사는 이건 거죠. 예. 그럼 조선인 습격설이 그 계엄령 선포에 아주 이 명분이었고 그 명분하에 군부대한테 출동을 지시하죠. 출동을 지시하고 주시해서 이제 고노다이랄지 아니면 네. 나라시노에 있던 기병연대들이 도쿄 이론에 직결합니다. 이때 직결한 군대 인원이 약 한 7만 5천 명. 그리고 다 실탄을 지급했죠. 그다음에 말모이 기병한테는 말모이를 주고 비상식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조선인을 죽여라. 적은 조선인이다. 이 지시하에 출동을 하죠. 계엄 정부가 예, 예.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시를 군대한테. 예, 군대한테 지시를 했죠. 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확인된 문건들은 뭐냐면은 이제 후나바시 송신소라고 있습니다. 예. 후나바시 그러니까 후나바시 송신소가 도쿄에서 이제 치바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이제 그 나리타 공항 쪽으로 예. 가는 길에 있는 어떤 길목에 있는 부분인데 도쿄만을 끼고 있는 곳인데 그때 통신설이 다 붕괴가 돼버렸어요. 예. 통신설이 다 붕괴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전국으로 교신할 수 있는 곳이 후나바시 해군 송신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토 후미오가 계엄령을 다른 계엄령 결정을 주도했던 고토 후미오가 전국에 있는 현으로 이제 전문을 내리죠. 전문을 내리죠. 그 전문이 뭐냐면 이미 도쿄 이론에서는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고 9월 2일 날 전문이 내려갑니다. 하고 있고 조선인의 폭동, 조선인의 습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각 현에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이런 전문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모든 현들에 내려 특히 시모노세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가 조선인이 오는 통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쪽 이쪽에는 특히 조선인의 내항을 중단시켜라라고 하는 지시까지가 얹어져 갖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뜩이나 지진으로 흉흉한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문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방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또 그쪽으로 모으는 거죠. 네. 모으는 이런.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들도 메가폰을 들고 조선인이 우회독을 타고 있다. 조선인이 분야자를 공격한다. 라고 경찰 자체가 위험 배열을 그때 뭐 이제 뭐 마이크랄지 이런 게 없으니까 마분지 같은 걸로 메가폰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경찰 자체가 떠들고 다니죠. 그 다음에 경찰서 게시판에도 그것을 벽보로 붙이고 재난을 수습해야 될 정부가 말이야 그렇죠. 완전 그 마녀 사냥을 한 거네요. 거죠. 그 내용은 그 역사적 기록 문건에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그것을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강덕상 선생님, 강덕상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평생을 거쳐갖고 관동대학살의 진실이 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일본의 국가범죄다. 국가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 이런 것들 평생을 거쳐서 모아서 현대사 자료 6이라고 하는 걸로 1993년도인가 이것을 펴냈죠. 그리고 이것이 관동대학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이었습니다. 사료집이었습니다. 이 사료집 안에는 정부 공문서를 비롯해갖고 다양한 재판 기록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이 국가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넘쳐나는 기록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일본 정부가 계엄령 선포하면서 이제 군과 경찰을 동원했던 거고 여기 이제 그 자경단은 이제 거기 경단은 날개를 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학살의 핵심 주체 세력은 군대고 일본의 계엄 당국이 판단했던 건 뭐냐면 이참에 한 번에 다 쓸어버리자. 그러니까 조선인의 저항도 쓸어버리고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도 한꺼번에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명확히 다지자라는.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파시즘 사회로 완전히 넘어가게.